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2편입니다. 보험 법규에 관한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모집인으로서 이제 꼭 필요한 내용들이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인 모집인 자격 시험의 1편, 2편 분량이 뭐 전체적인 내용의 4편까지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1편, 2편의 분량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데 좀 많고 좀 어려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건 1편, 3편을 좀 타겟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2편은 뭐 어렵진 않은데 범위가 좀 넓으니까 또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는 또 세제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문제가 모집인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한 파트도 소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드리는 강의 중심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또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문제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모의 문제 같은 경우를 좀 한두 번만 풀어보시면 충분히 그 60점 이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집인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는 2편에 이제 법규 2편의 모집 준수사항에 대해서 그 두 편으로 나눠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2편 다 중요하니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고 꼭 암기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그런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는 원래 이제 보험의 어떤 전체적인 근거는 보험도 뭐 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상행위를 하는 회사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상법의 규정에서 다 이 부분이 커버가 안 되니까 상법의 특별법으로 우리가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부분들은 우리가 보험업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보험 감독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시주의, 준거주의, 실질적 감독주의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뭘 쓴다고요? 예, 실질적 감독주의, 실질적 준거주의도 아닌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서부터 보험의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실질적 감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부분은 설립에서부터 모든 모집에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크게 보면 우리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설계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집인이 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보험회사에 소속돼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중개사에 소속돼서 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겁니다. 대리해 주는 게 아니고 중개해 주는 거고, 보험대리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위해, 계약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를 위해서 체결을 대리하는 그런 보험대리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보험중개사라고 하는 체결을 중개해주는 보험중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보험회사의 임직원들은 모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실질적 감독주의와 모집할 수 있는 자, 모집할 수 없는 자 해서 요 내용들을 자꾸만 하나씩 끼워 넣는 거예요.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 해놓고 대표이사 껴놓으면 그 지문이 틀린 거고요. 또 모집할 수 없는 자 해놓고서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 같은 거 넣어놓으면 모집할 수 있는 자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골라내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 첫 번째는 우리가 보험 모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그 다음에 임직원인데 대표이사나 감사, 그 다음에 사회이사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험 설계사를 당연히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보는 이유도 이제 보험 설계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 설계사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금융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허가 내주는 기관인데 그것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어디다가 위탁을 해줬냐면은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협회에다가 우리가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이 등록 요건에 맞춰서 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협회가 하고 있고요. 이 협회가 아닌 그런 지문들 우리 감독원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틀린 지문으로 여러분들 나오니까 반드시 우리가 모집을 등록하는 생명보험 설계사를 등록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에 위탁을 받은 협회에다 등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등록 제도를 하는 취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다 가서 누구나 판매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렵다는 거예요. 상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모집인을 통해서 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부당한 모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업 중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거짓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징역과 벌금을 주는 거예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러분들이 등록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금융위원회에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다가 우리가 등록하고 있다.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설계사 등록제도에서 생명보험 설계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재산보험 설계사까지 같이 보시는데요. 그래서 4편까지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산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은 동일합니다. 자, 동일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수 과정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이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교육 플러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격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고 그 교육 후 1년 이내 시험 합격하셔야 되고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1년 이내 합격, 1년 이내 교육 이수를 하셔야 된다. 같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는 우리가 관계 업무에 종사하신 분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험만 합격하시면 우리가 모집인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요건을 갖춘 자고요. 등록 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교육 이수의 1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1년인데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에서 또 우리가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관계 업무에 종사할 때는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된다.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3년 이내 1년 이상 종사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등록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나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시험도 합격해야 되는데 유효 기간은 1년 이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이 페이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거나 교육을 받아서 경력을 쌓으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운용의 폭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파산자 당연히 등록할 수 없죠. 그죠? 설계사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벌금 이상의 형이 돼서 2년 미만 경과된 자,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 2년 미만인 자, 등록 취소를 받고 3년 미만인 자, 2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등록 취소 이런 부분들은 지문에 자주 안 나오고요. 3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용도에 유용한 횡령이나 유용한 보험금을 횡령이나 보험료를 횡령이나 유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3년 나머지는 다 2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년, 2년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험금 또는 대출금이나 보험금을 다른 용도의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반드시 경과된 사람이 보험 설계사가 되고요. 그 이내에 돼 있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안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한번 기억하면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 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 보험료를 유용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요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데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동그라미 친 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한 번 정도 쭉 읽어서 요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음주운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가능하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음주운전 했는데 뭐 안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음주운전해서 처벌을 받으시면 되는 거, 벌금형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내시면 되는 건데 그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험 설계사가 교차 모집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업법에서는 우리가 겸용이라고 하는 거, 이제 어떤 걸 겸용이라고 하냐면은요, 우리가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도 팔 수 있으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구분해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 파는 거 금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회사가 재산보험 파는 거, 이런 것을 보험업법에서는 우리가 금지를 하는데, 겸용을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 파는 것은 겸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재산보험을 파는 것은 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디서? 보험업법에서. 그러니까 겸용을 금지한 것은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산보험은 허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재산보험 회사, 이제 보험이 아닌 생명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거. 원래는 이제 일사전속주의를 적용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한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차모집제도라고 합니다. 교차모집제도. 그래서 2종 생명보험회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교차모집제도라고 하고 보험협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놨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교차 모집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쪽 회사가 저쪽 회사 나쁘고 저쪽 회사에서 뭐 저쪽에 들었던 것을 까고 이쪽에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되어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차 모집 설계사의 유치를 강요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정해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더해서 약속하는 거라든지 자사의 개혁으로 이렇게 유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라든지 방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차 모집 위탁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거라든지 설계사보다 우대한다는 행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보지 않으셔도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편에서 다뤘던 것처럼 상식선에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암기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은 충분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내용들은 금지하는 행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회사에서 손해보험 파는 것을 금지해 놨는데 일사전속주의의 예외사항으로 교차 모집제도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차 모집 설계사 계속해서 금지되는 내용들, 우리가 설계사의 금지 행위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우리가 보험회사의 금지고 이번에는 설계사입니다. 설계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보험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한쪽의 보험회사만을 위해서 영업하는 행위는 설계사가 안 되는 행위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정한 수당 이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설계사가 안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외부의 정보,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하는 내용들은 뻔한데 이게 보험회사의 금지사항인지 또는 이게 설계사, 교차 모집 설계사의 금지사항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시는 것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등록하고 말소 절차는 중요합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설계사를 등록하는 것은 우리가 등록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 등록하고 말소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제 먼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하고 교육 이수에 협회에 등록한다 그랬어요. 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업무에 3년 이내 1년 이상 등록하면 상관없고, 대리점인 경우에는 4년 이내에 2년 이상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면 등록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직접도 가능하다. 서류를 증빙해서 직접도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말소도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아니면 등록을 할 때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등록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험협회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서로 틀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말소는 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직접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직접 할 때 우리가 말소를 직접 할 때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소 증명서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험협회에 방문해서 말소를 요청하시면 보험협회에서 말소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다른 보험회사에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등록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야 되고, 말소는 여러분들 보험회사나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고, 그때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서류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해촉 증명서, 신분증 뭐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용어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위촉하는 거가 있고 등록하는 게 있어요. 등록이나 말소는 반드시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 협회에다 하는 겁니다. 보험협회에다 하는 거고, 해촉이나 위촉이나 해촉은 누구랑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하고 보험회사 간에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 그러니까 보험회사 간에 하는 거니까 위촉하고 등록은 같은 개념이 아닌 거죠. 이 내용들은 다 다른 개념이다 라는 것만 여기 페이지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이나 말소는 반드시 보험협회에다 하는 거고, 위촉이나 해촉은 보험회사에 하는 거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등록 취소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여러분들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되지 못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나, 아니면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보험법에 따라서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등록이나 취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업무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해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 취소 가능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든지, 사기 행위를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라든지, 또는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업 정지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예,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내용을 고르실 때 읽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상식에서 벗어난 부분이나 상식 안에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금융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일이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보험 대리점인데요. 보험 대리점은 크게 보면 개인 대리점이 있고 법인 대리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분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설계사나 중개사 같은 경우는 모집을 중개하는 것만 합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수령해서 우리가 체결을 대리하거나 그다음에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계약 상담을 하는 업무는 우리가 설계사나 중개사가 할 수 없는데, 보험 대리점은 그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보험회사를 위해서 계약한 거거든요. 보험회사를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가능하고,
대리점에 한해서는 일사전속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여러 생명보험회사의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 대리점에서는 생명보험 상품도 팔고 손해보험 상품도 같이 파는 그런 대리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험 설계사하고 대리점은 어디다가 등록을 한다고요? 예, 위원회에 등록을 하는데 위탁을 받은 협회에다 등록을 하면 된다. 요 페이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험 대리점은 요 체결의 대리부터 수령, 영수증 발급, 계약, 상담 등 일련의 과정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는 어디라고요? 대리점. 그 다음에 어디다 등록한다고요? 금융위원회. 요 내용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요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 이수하시고 대리점 자격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고요. 우리 아까 기억한 것처럼 이 설계사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1년 이상 관계 업무에 종사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년씩입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2년 이상 관계 업무에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고요. 연수과정 종료에는 2년까지는 유효기간이 유효하다. 그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개인보험 대리점 등록 요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록 요건을 갖춘 사람 한 명만 있으시면 돼요.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임직원 100명 이상이 되는 법인 그런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10% 인원의 10%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그런 요건을 갖춘 설계사, 요건을 갖춘 설계사가 그 안에 있어야만이 대리점이 등록이 가능하다.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에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모든 내용들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4년 이내에 2년 이상 관계 업무에 종사한 자가 대리점에 등록할 수 있고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에 임직원 100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0% 이상의 법인 보험 설계사 등록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설계사가 되지 못하면 대리점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보험 설계사, 중개사로 등록된 자가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그러니까 등록된 자, 어떤 회사에 등록된 자는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는 할 수 없는 자는 대리점도 할 수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는 자는 보험 대리점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영업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이제 예탁을 하냐면 우리 보험회사에다가 예탁을 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에다 예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려고 하는 보험회사에 대리점을 하려고 하는 보험회사에 예탁을 해야 되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1억 원, 법인 대리점인 경우에는 3억 원 한도 내에 예탁을 해야 되고요. 금융기관 대리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예탁 의무 면제가 되고 있다. 위탁금을 당연히 돈이 많은 금융기관인데 1억 맡겨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예탁금을 면제해주고 있고. 참고로 우리가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을 보험 회사에 맡겨주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맡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보험 대리점은 일단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안 된다. 그 다음에 예탁금이라고 하는 보증금을 맡기는데 여러분들이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보험회사에다가 맡기는데 개인 대리점인 경우에는 1억 원, 법인 대리점인 경우에는 3억 원을 맡기고 그 다음에 보험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예탁 7일 전까지 보험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예탁한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개사에 해당하는 건데요. 중개사의 키워드는 뭐냐면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하고 관계없이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하니까 보험중개사가 잘못한 것을 보험회사가 책임 안 집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와도 독립적으로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중개한다가 중요합니다. 독립적으로 중개한다. 그런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 보험중개사, 그러니까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은 금융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은 보험협회,
키워드고요. 보험중개사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에 예탁금을 맡기셔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중개사가 되면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보험회사도 다 열람권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요청 시에는 증명서도 발급해 줘야 되고 열람을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페이지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한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예탁금도 금융감독원에 맡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카슈랑스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어로 은행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합성한 언어인데요. 방카슈랑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금융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등록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한국은행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되는데 신용카드업자, 겸임여신업자를 제외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게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 포함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에 일부러 그러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직접 대면해서 영업할 수 있고 카드사만큼은 통신으로도 영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영업하면 보험회사에게 너무 불리하니까 2명까지만 가능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영업하는 것은 불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도 없고 보험 상품에 대해서 특히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도 없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등록할 수 없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 대리점들이 우리가 영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기관들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대출 등 꺾기 같은 거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아까 2명 말고 또 용해하면 안 되고 점포 바깥에서 모집을 하면 안 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들 우리가 정보 같은 경우에 동의 없이 이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큰 금액들을 가입하는 부분들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성 보험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법규의 첫 번째 우리가 보험 모집에 대한 얘기들을 보험 법규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편의 보험 법규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험 모집 준수사항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1편에서 기본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2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아주 장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2편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도 좀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수사항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에서 준수하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금지 행위에 대해서 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보면 진짜 이걸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금지 행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정도는 정말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우리가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서 여러분들 자필 서명 받지 않고 대신 서명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모집하실 때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우리 상품이 근거 없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인데 근거 없이 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이 상대적으로 이 내용만 더 우수하다 또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자필 서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은 다 금지가 된다. 그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사항은 여러분들이 체결하실 때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좋은 상품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어떤 근거 자료 없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필 서명은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 또는 뭐 배우자, 자녀여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계약자 본인에게 자필 서명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규정에서 정한 거니까, 여러분들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거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여러분들 하시지 않으면 처벌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법령이나 규정이니까 우리가 과태료나 벌금을 받는 법이니까 이런 것들을 받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불공정 우리가 행위, 영업행위. 자, 조금 전에 모집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다른 그 모집인들, 보험회사의 여러 다른 보험회사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다른 경쟁 회사하고 비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소비자 의사에 반해서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라든지 꺾기 하는 거예요. 내가 빌려줄 테니까 보험 가입하라든지 이런 것은 영업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축소 변경하거나 이자율 같은 것들을 우대해서 특혜 제공하는 거예요. 가입하는 사람한테 이자율 더 주고 안 가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라는 거죠. 모집 체결에 있어서의 모집의 금지가 아니라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불공정.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이 다음에 이게 법령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중에서 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당 권유행위 금지입니다. 이번에는 부당 권유. 자, 우리가 권유를 하는데 당연히 권유를 해야 상품을 가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부당하다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권유가 어떤 부분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왜냐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사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은 다 잘못된 행위입니다. 권유 행위가.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권유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알려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 대상 기준을 밝히지 않고 근거 없이 타 상품과 비교해서 우리 상품이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지만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지되는 사항들이 항목별로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을 골라내는 거 이거는 금지일까 아닐까. 그래서 금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금지가 맞는 거고요. 이거는 정상행위다. 이거는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다라고 하면 정상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 어떤 정상화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정상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지문으로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이 지문에서 정답이 되는 부분이니까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금지냐 아니면 정상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서 금지 표시하고 정상 표시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틀린 지문이나 맞는 지문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특별이익 제공 금지. 요거는 좀 특이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법령에서 정한 준수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아까 꺾기하고 비슷한 건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특별이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험료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 원 중에 미니예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월보험료 2만 원인데 2만 2천 원 상당을 제공하면 연으로 하면 24만 원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24만 원의 10%인 2만 4천 원보다는 적잖아요. 3만 원보다도 적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법한데 이 금액이 넘어가면 뭐라고요?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특별이익을 제공하면서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이거는 금지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고요. 자,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자, 무자격자 등에 모집할 수 있는 자의 이외에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모집을 해서 하게 되면 수수료 같은 걸 지급하게 되면 그거는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보험 안내 자료 관련해서 준수. 자,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 제공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안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상품 설명서가 있고 요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알리는 자료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험회사의 관리번호, 승인번호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용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작성한 보험 안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영업하시는 것은 금지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은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일단 어떤 회사에서 나온 보험 자료인지를 보기 위한 그런 명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사항,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해약 환급금이 나가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내용들을 확정적으로 주거나 확정적으로 예상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은 다 금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사항이니까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금지해야 되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예상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가 보험계약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금지가 되고요.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5개년도 실적을 근거해서 예시를 가능하다. 이 문제는 우리가 5년 이상에 된 연금보험, 5개년 이상 연금보험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거를 통해서 5년 이상 실적 근거를 통해서 배당금이나 어떤 이익금에 대한 예상을 기재하는 것,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들이나 유리한 내용만 알리는 그런 그 상품이나 또는 다른 상품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특정 보험 계약자에게만 이익을 준, 너에게만 이익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쓰는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규정에서 정한 또 준수사항 중에 이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그 보험회사,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들었는지 서명받고 기명 날인하고 녹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문 보험 계약자라고 하면 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줄 수 있지만 일반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령 규정에서 설명 의무 관련해서 중요한 거, 설명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다 기억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할 때 반드시 우리가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계약자가 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범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이제 우리가 이제 각 단계에서 설명하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체결 단계.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런 것은 체결 단계인가 또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청구인가 심사 단계인가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체결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집 종사자의 성명 이런 거 알려줘야 되고요. 내가 지금 계약 체결하는 그런 대리 담당자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 승낙, 사업비, 해약 뭐 이렇게
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인상될 수 있는 사항들 같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체결하기 전에 알려줘야 보험 계약자가 그런 내용들을 듣고 판단하겠죠.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체결 단계가 아닌 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단계의 설명인 거, 심사 지급 단계의 설명인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청구 단계이겠구나 또는 심사 지급 단계이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한 80% 이상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체결 단계인가 청구 단계인가 아니면 심사 단계인가 심사 지급 단계인가 이렇게만 구별하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뭐 청구 단계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는데 마지막 내용이 제일 짧으니까 심사 지급 단계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그런 내용이 다른 지문에 청구 단계에서 또는 어떤 체결 단계에서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급일 등 지급 절차, 심사 지급 단계에서 나오는 거고 심사 지연 시 왜 지급이 지연되는지 지급 단계에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보험금이 나가지 않거나 보험금을 줄여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급 심사 단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내용들이 대부분 다 지급이 들어가니까 지급자가 들어가는 내용이 혹시나 청구 단계나 그 계약 체결 단계에서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된다. 자, 제가 시험 문제를 푸는 요령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내용이 많은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만큼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부분의 내용의 지문이 청구 단계나 아니면은 체결 단계에 나오면 그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 요 단계가 아닌 거, 요 단계에서 설명하는 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준수사항 중에는 당연히 모집 종사자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우리가 계약자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모집 종사자임을 알리셔야 돼요. 가가지고 내가 그 모집 종사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설계사 자격 유무 여기 표지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 A라고 하는 보험회사의 설계사로서 모집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알려주시고 이때 제가 어떤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소속인지 알려주시고 지금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보험회사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는 보험회사의 그 중간자로서 그 중간 매개자로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수령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서 보험회사가 보유 관리하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킨다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모집 종사자의 고지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험 모집하는 중에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산보험에 있습니다. 재산보험의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보험 중복 가입을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했다 그래서 다 보상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체결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동의 얻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다른 보험회사의 다른 실손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받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명 확인을 받아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모집을 하는 방법이 직접 대면해서 모집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당연히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가능한 겁니다. 모집할 수 없는 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은 틀린 거고요. 아까 대리점도 어땠습니까? 보험 설계사 등록이 가능한 사람이 모집이 가능한 사람이 등록 가능한 것처럼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만이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모집을 할 수 있고요. 다 당연히 청해철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모집을 할 때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동의를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을 할 수 있고 나와 있는 것처럼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이용한 모집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안내자료 우선 확인코자 하는 고객에게 체결 계속해서 권유할 금지가 계속해서 지속 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통화 또는 청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신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뭐 임의 수정 사용하는 금지되는 내용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 전화를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속 뭐 정확히 안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집을 했을 때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자필 서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화라고 하는 건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피보험자가 확인이 가능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필 서명을 면제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면제 계약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한 거예요.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이어야 되고, 또 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은 그런 계약일 때는 우리가 면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용 생명보험 계약이나 신용 손해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자필 서명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자필 서명을 면제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이용한 모집을 할 때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은 틀린 거가 되겠죠. 그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필 서명을 면제해 주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이니까 이거는 법이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재금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합니다. 앞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벌금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서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제재금이 없어요. 벌금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협정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요 제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줄여서 협정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인가를 받는다? 중요한 거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협정에서 적용받는 사람은 보험회사와 그 모집 종사자입니다. 임직원 및 보험 설계사니까 대리점의 보험 설계사는 그 부분에 해당하지만 뭐 보험 대리점이나 우리 중개사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생명보험협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명보험협회에서 협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서 제재금을 부과한다.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보험회사와 그 소속 임직원, 모집 종사자에 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제재금이 부과되는데요. 과태료가 아닌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협정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서 100만 원이 아닌 거가 시험에 나오니까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경유계약에 의해서 한 금지, 경유계약을 금지한 것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그 다음에 특별이익 제공한 것을 약속한 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이하 특별이익, 그 다음에 경유계약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100만 원 이하인데요. 승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갈아타는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본인 계약이나 그 다음에 배우자의 계약이나 직계 존비 속의 계약에 대해서는 갈아타게 할 수 있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해 주고 있다. 그것까지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런 좋은 실적이나 그 다음에 어떤 아주 최고의 실적을 내는 건 아니고요. 어떤 협회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이 시험 문제는 단골 시험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긴 내용보다 요 내용을 기억하시는 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요 부분은 반드시 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우수인증 설계사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인증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008년부터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2008년부터 도입됐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부터 도입됐고, 시험 문제에서는 뭐 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지금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의
우리가 우수 인증 설계사가 적용되는 회사는 법인 대리점이 아닌 개인 전속 설계사, 개인 전속 대리점에 한합니다. 그래서 법인 대리점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 유지일이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이고, 실적 같은 경우도 월납 초회 보험료가 80만 원 이상 또는 연소득 전속 설계사 평균 이상, 80만 원 이상 전속 설계사, 최고의 실적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월납 초회 보험료 80만 원 이상 전속 설계사 평균 이상만 되면 우리가 되고요. 직전 1년간에 아무런 민원이나 불안전 판매가 없어야 돼요. 제로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천일로부터 사고 같은 것들이 3년 이내 사고가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매년 5월까지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협회에 신청을 하면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유효가 되는 겁니다. 우수인증 기간을 1년 동안만 부여를 해서 로고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주는 거고, 다른 특혜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그런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2편의 2편이죠. 2편의 첫 번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